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일요일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저와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함께 하시죠. 9월 22일 뉴스엘 라이브 출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 체코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여당 지도부가 마중 나가 대통령을 맞았는데요. 한 대표는 모레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검찰이 양형 기준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그제 있었던 결심 공판과 11월에 있을 선고 공판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봅니다. 다음 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영광과 곡성에서는 숙소를 차려놓고 경쟁을 벌이고 부산 금정은 단일화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례적인 9월 폭우가 쏟아져 전국적으로 900명이 대피하고 싱크홀이 생기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은 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뉴스엘 라이브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그리고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네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간의 체코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함께 그림 보실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나란히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오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마중을 나갔습니다. 짧게 악수를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와도 악수를 하는 모습 보고 계셨고요. 오늘 귀국길뿐만 아니고 지난번 출국길에도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이 배웅길에 나서서 대통령을 배웅하고 왔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구자홍 소장님. 네. 이제 모레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이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물론 지도부 차원에서는 의례적인 배웅과 마중이겠지만 뭔가 그 이전까지 왔었던 윤한 갈등이 좀 봉합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을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그 순방 이 배웅과 마중 이것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른바 윤석열, 한동훈 여권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혹시 갈등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만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 속담 중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0번 갈등이 있다 아무리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저렇게 만나서 직접 악수하고 앞으로 이틀 뒤에 만찬에서 화기애애하게 어떻게 국정을 함께 이끌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화 그리고 타협안이 나온다라면 지금까지 제기됐던 이른바 윤한 갈등을 어느 정도는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김 전 부대변인. 네. 한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는데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답이 없는 상황인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예. 있고요. 24일 만나자고 한 거는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쪽에 날짜를 그렇게 하자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도부 만찬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추석 연휴 통해서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나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좋지 않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의정 갈등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의정 갈등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피로감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일정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에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다 같이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그런 말이 있죠.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고 얘기하는데 예. 저는 24일 날 만나서 의정 갈등 부분 문제와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서로 간에 솔직한 얘기가 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만약에 두 사람 간의 독대가 이루어진다면 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싶은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이냐가 이제 궁금한 대목입니다. 방금 언급을 주셨지만 의정 갈등도 있을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을 텐데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의정 갈등 문제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수선한 상황에 의협 부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 함께 보실 텐데요. 간호사협회를 대상으로 나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건방진 것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누가 나대고 있는지는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바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의사로서 평소에 간호사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저분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그리고 일부 어떤 의사들은 또 평소에 간호사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평소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예. 평소에 인식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지금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의사라는 분이 간호사를 향해 본인의 업을 도와주고 계시는 협업 관계에 있는 분들을 저렇게 비난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할 건지, 또 의사들에 대한 부정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의사들이 지금 정부에게 바라고 있는 요구사항들이 관철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의정 갈등 문제도 그렇고요. 쌍특검법,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만약에 다음 주 초에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재표결을 할 네. 전략인 거죠?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공천 개입 논란까지 이번 안에 포함이 됐는데, 그게 시효가 10월 초에 끝납니다. 예. 공직선거법은 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곤혹스러워지는 거는 전 국민의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하지 않기로 했을 때도 의원총회가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졌거든요. 아마 국민의힘도 생각할 겁니다. 최상병 특검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나오면서 약속했던 사안을 민주당이 수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좌고우면하고 우물쭈물하는 모습, 게다가 국민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김건희 여사 특검은 또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한 거 사과해야 된다, 대통령실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그런 말 이상의 어떤 액션을 정치적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표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재표의가 됐을 때 무기명으로 붙여지면 국민의힘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미 안철수 의원은 최상병 특검에는 찬성표를 1차 투표에도 던졌거든요. 이런 균열과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한동훈 대표가 취할지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여기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유무죄 판단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장윤 변호사님, 네. 저도 법조 출입을 해봤지만 결심 공판이 이렇게 길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8시에 끝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징역 2년 구형,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절차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보통 형사재판에서는요, 검찰 구형하면 구형 얼마 해달라고 그냥 언급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 구형이랑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구형표에 근거를 한 건데, 이번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여러 비유를 대기도 했고 엄벌에 처할 필요성과 관련한 재판부 설득에 공을 들인 측면이 있는데, 구형량 2년도 상당히 상징적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이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최대치가 2년인 겁니다. 예. 그럼 이 부분이 실형 선고까지 될 것인지, 일부 보수 인사들도 사실 벌금형 구형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통상의 사건이라면 그것이 맞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게 횟수가 여러 차례다, 동정정가가 있다, 그리고 선거 국면에서 여러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했다라는 여러 가중 요소들을 다 끌어모아서 최대치의 구형을 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 등은 이건 통상적인 구형이다라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실제로 보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래서 민주당에서는 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라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구장처장님, 그런데 검찰로서는 이번 결심 공판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가상의 이재명 대표를 앉혀놓고 예행 연습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재판과 관련된 뭐 TV 드라마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재판장이 제3자적 입장에서 최후 이 유무죄를 가르기 때문에 이 범죄가 있다라고 기소를 한 검찰 측에서는 이 피고가 왜 죄가 되는지를 이 재판정과 이 관중들을 이 방청객을 향해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 호소가 얼마나 설득력 있고 증거에 입각한 것이냐에 따라서 재판장이 유죄를 판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구형을 앞두고 검찰로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 그리고 행적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번 공직선거법이 유죄가 나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정리하면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했던 고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다. 두 번째는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이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허위 사실이다라는 건데 일단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이 여부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분이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제가 이분하고 통화를 많이 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핵심 실무자다.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근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표창을 수백 명을 주는데. 제 뒤로 노래 가사가 보이죠. 이 쟁점을 다룰 때 검찰이 법정에서 언급한 노래입니다. 잠깐 한번 노래를 들어볼까요?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제 그대 노래가 너무 좋아서 말이 안 나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가수 이문세 씨의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노래인데 이제 문제는 이 가사입니다.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를 인용하면서 김문기 전 처장은 이재명 대표를 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꼬집은 거거든요. 장윤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거짓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던데요. 예, 아마 두 축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내심의 영역이 있고 실제로 나는 몰랐다. 그 사람이 왜냐하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팀장급만 600명이 넘고 이게 직접 성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산하 좀 그 기관의 좀 비교적 뭐 하급직 직원이어서 그렇게 소통을 하거나 원활하게 내가 긴밀하게 하는 그런 직원이 아니어서 내 인식 상황에 성남시장 당시는 없었다. 다만 그 이후에 대장동 등 이슈가 불거지고 해서 내가 알게 됐다라는 취지인데 그걸 검찰이 이 공소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요. 정확하게 김문기 전 처장이라는 사람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알았다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이런 각각의 요건이 인정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한 축. 또 국토교통부와 관련해서는 내가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이건 어쨌든 내 가치 평가를 한 내가 그 당시에 어떤 심경이었는지를 얘기한 건데 이걸 사실적시라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한 부분은 법리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예, 국토부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거짓말이라서 재판에 넘겨질 일까지 되겠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구장처장님. 네. 그런데 검찰은 아이유까지 언급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이유는 진짜 몰라서 몰랐다라고 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불리함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것이 지금
검찰 측의 주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김문기 전 처장을 만약 성남 시절에 알았다라는 것이 성립한다라면 대장동 사건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실무자에게까지 대장동 사건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책임이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에게 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문기 전 차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는 이 정치인 이재명 대표의 이 미래, 운명까지도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결과가 상당히 예의주시되는 이 상황입니다. 가수 이문세 씨와 아이유 씨를 언급한 검찰.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을 언급했습니다. 강 위원장님, 이건 뭡니까? 도라에몽이라는 이 만화 캐릭터가 그야말로 4차원 주머니에서 필요할 때마다 뭐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예.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이 필요하면 말 그대로 하나씩 꺼내가지고 자료를 제시하는 것, 그것이 거짓말이다. 그리고 또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다고 검찰은 확신을 하는데, 그게 과연 과거에 궁예처럼 모든 관심법이라고 하나요? 뭐 마음속에 들어간 것처럼 다 알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빗댄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나중에 판사께서 선고를 하겠지만 이 재판장의 판결은 누가 들어도 부연 설명이 없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 이 질문 자체도 사실 어떤 게 잘하는 거고 어떤 게 아는 건지도 추상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줄 수가 있을까? 과연 대선의 유력한 주자에게 앞으로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 기억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만드는 재판을 내릴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예, 김 전 부대변인. 그런데 단순히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했는지, 이게 문제가 처음에 불거진 이유가 뭔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당시 후보가 4번에 거쳐서 방송에 나왔을 때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문기 처장의 안타까운 어떤 선택, 그래서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졌죠. 그 예. 부분 때문에 언론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실무 책임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이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나한테 그게 뭔가 책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일종의 선긋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과의 관계, 그런 의혹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난 모른다고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을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하는데 어제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어디 가서 골프도 치고 어디 가서 낚시도 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볼 때 김기영이 왜 모른다고 했을까, 구자준 앵커를,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 예. 어떤 동기가 결국은 내가 잘못을 했는데 모른다고 했을 때 내 잘못으로부터 좀 이격돼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순히 기억의 영역으로, 나의 내심의 영역으로 이재명 대표는 도망가고 있고,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판사가 단순히 내심의 영역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일련의 정황과 진술에 대해서, 사진에 대해서 토대로 판단하면 되는 영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선고가 난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거짓말이라고 의심받는 그 발언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 발언인데요.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런데 검찰은 국토부와 성남시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협박이 없었다라고 추궁을 했고, 이 대표는 협박이라는 말이 과하긴 했지만 나의 해석이긴 한데 어쨌든 성남시를 압박한 건 맞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맞서고 있는 거죠, 구장처장님? 네. 자, 이 김문기 전 차장의 문제는 기억의 문제라면 이것은 진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서 자치단체장의
어떤 그 종상향에 대해서 의무 규정으로 공문을 보냈다라면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토부에서는 그것은 자치단체장인 성남시장이 알아서 판단하시오 이렇게 재량권을 줬고 그 재량권을 만약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행사해서 종상향 4단계나 상향해서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라면 이재명 대표가 국감장에서 행한 발언이 허위 사실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기억의 문제도 아니고 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 공문 그리고 당시 성남시의 어떤 행정 처분 이것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였냐 아니면 진실이었느냐가 이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백현동 사건에 대한 백현동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이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강 부위원장님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요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떤 직원이 회사로부터 메일을 받습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읽었어요 그거를. 그런데 자꾸 보내요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 회사에서 나보고 명예퇴직하라는 것이 아닌가? 라고 압력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은 사람이 다 압력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무원은 공문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로부터 기초단체로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발송을 한다. 그럼 부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공무원의 공문에 협박이란 단어가 있겠습니까? 그건 비상식적인 말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도 이를 언급을 하셨고 또 다른 내용으로 보면 종상향을 4단계를 이재명 대표가 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비위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잖아요. 전국의 종상향을 4단계라는 거는 거의 이례적인 일인데 누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비위 행위, 뇌물이라든지 그런 걸 받기 위해서 본인이 종 4단계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 종상향을 하는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거를 밝혀내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또 유죄를 묻는다는 것도 다음 유력한 대선 주자를 다음 차기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야당의 지지자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네, 민주당의 전 의원이죠. 이수진 전 의원은 이제 부장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김인석 씨 그 판결문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백현동 문제가 종상향 문제가 왜 불거졌느냐, 왜 국토부 협박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천문학적인 제2의 대장동이라 할 수 있는 민간업자는 수천억의 이득을 보고 성남시는 수백억의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인섭 씨인데 이분이 성남시 선대본부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2심에서 징역 5년까지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추정과 의혹이 불거지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의문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국토부에서 협박으로 인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협박받아서 했다. 이렇게 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김인섭 씨가 실형을 받았잖아요. 유죄를. 만약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비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차라리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밝히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받거나 뭐 3자 뇌물을 받거나 이런 비위 행위가 있었다면 그걸 밝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재판 상황은 그런 비위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선 주자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기에는 너무 과도하다, 좀 비례성이 안 맞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토론에 나왔을 때 불리했을 때 내가 협박받지 않았는데 협박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나의 느낌이고 나의 입장이고 주관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뭐냐면 이 문제가 불거진 건 뭐냐면 대선에 영향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중요한 어떤 선거에서 그렇다면 저는 어떤 토론회든 어떤 뭐 방송에 나갔을 때 제가 불리하면 얘기하고 나머지는 나는 그냥 그런 느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는 딱 하나예요. 협박을 받았다고 하면 압력, 협박을 받았다고 하면 본인은 받은 게 아니라 그 받은 거에 대한 어떤 누군가 전해 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국토부 직원과 성남시 공무원 중에서 누구도 협박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리고 협박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서로 간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쪽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이게 지금 본인의 해석을 가지고 이걸 거짓말이라고 몰아가서 재판까지 할 일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여당에서는 이게 대선에 영향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쟁점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백현동 사업이라는 것에 비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발언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네. 아까 구장훈 처장께서는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와는 달리 이건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은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이게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들어간 죄명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이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당선이 되려고 했다라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내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이게 법리적으로는 어떤 가치, 내 어떤 평가를 언급했다라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도 비슷한 취지로 무죄를 받았던 게 있어요. 나 검사 사칭한 적 없고 나 대단히 누명을 썼다. 이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이건 본인의 어떤 상황에 대한 토로 성격이고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긴 좀 어렵다는 취지였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돌아와서 봤을 때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팩트에 기반해서 점검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방 이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너무너무 이게 안 팔려요. 박근혜 정부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공문을 너무너무 많이 내려보냅니다. 그 위치했던 성남시장에, 시청에. 그러면 압박으로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고 5년간 대선도 못 나오고 피선거권 박탈되고 국회의원직에서 내려올 사안이라고 과연 법원이 볼까요? 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장훈 차장님 말씀 한 번 더 들어야 될 겁니다. 네. 글쎄요,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중시되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 측 이 기소다 아니면 구형 사유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직 후보자가 이 자신의 어떤 지지 여부를 판단하는 유권자들에게 없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그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력 대선 주자였죠. 당시는 여당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당선이 목전에 와 있었던 이재명 후보로서는 자신을 향하는 대장동 의혹, 백현동 의혹, 이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장동의 실무자였던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의도적으로 거짓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지금 검찰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이 지자체장이 알아서 이 종상향을 하든 마든 하는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당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국감장에서 없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두 가지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이 기소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과연 검찰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항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 입장을 반영해 줄 것인지에 따라서 이 유무죄가 갈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재판의 쟁점을 조금은 좀 좁혀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가 최후 변론을 했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8분간 직접 최후 변론을 쏟아냈는데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저 이야기는 좀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느낌도 있네요. 네, 아무래도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지지자들,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한테 여러 가지의 정치적으로 함의를 해서 알려드린 거죠.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이재명이라는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큰 비위 행위, 대장동이나 뭐 성남FC 수천억의 돈을 받고 개인의 혜택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그것은 야당의 지지자들도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최근에 미국 그
대선 후보들 TV 토론에서 봤듯이 트럼프가 16번의 거짓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도 2번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미국 검찰이 트럼프 고소하거나 해리스가 고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번의 거짓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인 거거든요.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아느냐,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어떤 발언과 관련된 지역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고 간다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과연 이 발언을 설명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뭐 대장동 개발로 인해서 수천억의 어떤 자금을 뭐 이득을 취했는지 뇌물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야당이 느끼기에는 그저 정적을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다음 대선에 못 나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저런 발언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한 것이 백범 김구 선생, 조봉암 선생, 김대중 전 대통령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전 부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이재명 대표가 최후 변론에서 저 인물들을 소환한 이유를 뭘로 보십니까? 네, 뭐 역사적으로 조금 그 당시에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은 인물들을 소환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얘기한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실과 어떤 증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궁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정에 호소하는 건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은 게 본인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민주화 운동도 한 게 아닙니다. 결국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른바 이제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그런 어떤 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된 말에 대해서 거짓을 말했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는 본인이 범죄가 있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어떻게 보면 그 범죄가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7개 사건의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 다 문제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나는 정적주기의 희생양이다 이런 계속 얘기를 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느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떳떳하게 자기가 문제가 없다면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게 볼 때 이런 사실에 기초했을 때 나는 무죄다 이렇게 호소를 하면 좋은데 궁색하다 보니까 항상 민주주의 그다음에 뭐 정적주기에 큰 담론을 통해서 본인이 그 뒤에 숨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장훈 차장님. 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기점이 벌금 100만 원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100만 원과 99만 원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100만 원은 이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라고 지금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건 아닙니다만 당선 무효의 형이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경우에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공직 그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도 못 나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만 그런 정치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대선 후보를 공직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의 경우에는 대선 때 선거 보전 비용으로 받았던 지금 알려지기로는 한 434억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주당도 434억 원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자금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이 경제적 압박, 이 존폐 기로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과 미래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 야당인 제1당인 민주당의 어떤 그 경제적 손실도 달려있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 물론 1심이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 상고심, 3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야 됩니다만 100만 원 이상이 났을 경우에는 정치인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엄청난 위협이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에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여야의 엇갈리는 반응을 보고 오겠습니다.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과장된 방탄 긴급 브리핑을 하겠지만 이건 그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고의적인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입니다.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적인 결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무대표님, 네. 민주당은 뭐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똘똘 뭉치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당에서는 약간 좀 말을 신중하게 하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법의 잣대에 봤을 때 당연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과하게 뭐 표현이 그렇지만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말을 더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와 증거, 그건 절차에 따라서 저는 재판관이 법정에서 이제 올바른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상식적인 거죠. 저는 다 떠나서 뭐 주관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그 이재명 대표가 자꾸 그 자기가 탄압받고 있고 협박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직무유기로 협박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 저는 그냥 직무유기란 그 표현은 아주 구체적인 워딩 아닙니까? 혐의에 대해서 자긴 혐의로 어떻게 보면 협박을 받았다 얘기한 거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했느냐의 문제가 국토부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재명 대표가 핍박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과 그때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 차분하게 원리 원칙대로 저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차분한 어떤 톤으로 얘기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짧게 강 부위원장께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민주당 내부를 취재했을 때는 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첫 번째로 저희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파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또 항소심과 대법원 판례가 더 기다리고 있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기소하고 재판을 해서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된 것들이 너무나도 지엽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기싸움 아닌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기싸움 아닌 기싸움이라고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 우선 보여드릴 그림은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본회의 빈자리를 사진 촬영했습니다. 어떤 자리였을까요? 보시죠. 장윤 변호사님, 네. 조국 대표의 빈자리를 촬영을 했어요? 굉장히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재보궐을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그 영광, 곡성을 둔 그런 그 다툼이 정치적인 신경전이 상당히 고조화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왜 그럼 이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져 있었느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지방에 내려가서 선거전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유권자들을 만나고 본인들이 전국 정당으로 쓰기 위한 기반을 호남에서 다지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을 공략해서 정청래 의원이 왜 이 자리가 비었어? 그럼 본인의 본업인 의원직 그리고 이런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금 너무 이제 선거에만 골몰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좀 드러내고자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장면이 논란이 되고 기사화가 되니까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본회의 일정이 없는 날 영광에 상주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같이 올렸는데 저 글을 보면요. 강 부위원장님, 이게 방송에 적합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정청래 의원이 올렸으니까 제가 소개를 하면 쫑코, 그러니까 핀잔의 속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약간 유머러스한 뉘앙스로 올렸지만 그러면서도 사과를 하면서도 본인도 영광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이거 뭐랄까요? 이게 기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농담이라는 것이 말하는 사람보다도 듣는 사람이 즐거워야 그게 농담이 되는데 말하는 사람만 즐거우면 농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지금 전남에서 곡성과 영광 두 개 군에서 지금 선거가 이루어질 텐데 설명을 드리면 곡성과 같은 경우는요. 저희의 후보, 민주당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가도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후보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 같은 경우는요. 진보 당세가 거기도 한 20%, 15에서 20%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후보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압도적으로 당원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 조국혁신당이 젖잘싸까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절대로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저희 민주당도 내일 현장 최고위를 또 가서 합니다. 예.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는 뭐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젖잘싸라는 말은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장수장님, 네. 민주당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조국 대표를 직격한 메시지가 포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만큼 조국 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이번 그 영광군수 선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조국 혁신당의 미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 특히 호남에서의 어떤 지방선거의 유불리와 판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앞서 그 정청래 의원의 그 사과글을 그냥 사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병 주고 약 주듯이 이 사과를 하긴 했는데 맨 뒷말이 저는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법사위가 없고 본회의가 없을 때 나는 영광 가서 뛰겠다. 그러니까 본회의가 열리는데 영광 가서 뛴 조국 당신은 내가 사과는 하지만 당신처럼 나는 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가 지금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 호남이라는 어떤 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을 두고 오랫동안 이 텃밭을 읽어왔던 민주당과 새로이 텃밭을 읽으려고 하는 이 조국 혁신당 간의 삿밭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에서는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황명필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도 18명 불참했다. 그걸 왜 문제 삼지 않느냐. 우리 표 필요 없으니 급하게 일정을 잡고서는 불참했다고 비난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조국 대표는 지금 영광 곡성 지역에서 숙소를 얻어놓고 숙식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영광을 찾아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영광 선거에 뛰어들면서 선거전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국의 관심이 바로 여기 영광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광 국민께서 특정 당 후보면 무조건 찍는 일 하지 않게 되셨습니다. 특정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일 없어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 발전이고 그것이 바로 지역 발전이라고 믿어주시지 않습니다. 김 전 부대변인, 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 지역 군수 선거에 이렇게 총력전을 다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번 총선에서는 지역은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그래서 이제 호남 지역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어떤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비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작은 의석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상징이 되는 겁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지역구를 두고 작지만 그 작은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는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전대 과정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참여율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투표율이 20%대 20% 정도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호남의 민심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쏠리지 않는구나, 그런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은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런 선거운동을 봤을 때 어떤 후보에 대한 어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보다는 본인을 좀 더 앞세우는 선거 전략을 많이 세우더라고요.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을 하나의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포석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호남은 경쟁하는데 부산의 금정은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념이나 가치를 통해서 어떤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기는 거에 목표를 두는 어떤 선거 전략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당을 통한 본인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 금정구 말씀 주신 김에 부산 금정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쪽에서 먼저 견제구를 날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김 후보님은 전에도 2번 도전했다가 결실을 거두지 못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승리를 가져오기 힘든 후보라고 봅니다. 마치 2번 낙선한 듯한 교묘한 사실 왜곡으로 네거티브 공세까지 참으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강 위원장님, 민주당에서는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조국 혁신당은 사과를 안 했죠. 굉장히 지금 치열한 신경전이 오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먼저 지적을 해야 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지금 우호적인 관계가 있는데 상대방 우호적인 정당에 대한 후보를 직격탄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좀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뭐 얼마든지 애둘러서 우리의 후보가 뭐 당신들의 후보보다 경쟁력이 더 있을 것 같다. 혹은 과거에 어떤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카드를 바꾸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직격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괜히 필요 없는 감정 싸움. 그리고 지금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뭐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게 사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우호적으로 잘 지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 좀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 변호사님께서 보실 때는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의 단일화 이슈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는 이기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국 혁신당의 기류도 호남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다. 우리가 거기를 선점해야 지방선거든 차후 선거에서 기반을 다질 수가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부산 금정은 다릅니다. 여기는 국민의힘의 상당히 좀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단일화라는 카드는 금정 같은 경우에는 열어놓고 또 인천 강화 같은 경우에도 그런 카드를 열어놓고 아마 이제 정치 행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요, 김전무 대변님, 지금 이 얘기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으면 부산 금정도 이길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모든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오만이라고 봅니다. 사실 긴장감을 잃으면 안 되는데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이나 그다음에 당 지지율 봤을 때 저희가 좋지 않은 환경은 맞고요. 부산이란 곳이 사실 저희한테는 텃밭이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면이 저번에 총선에서 이겼지만 예전에 비해서 민주당의 어떤 득표율이라는 게 많이 상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겉보기 등급으로는 의석수가 늘었지만 그 찬찬히 들여다보면 투표율, 그러니까 득표율의 차이가 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의 텃밭이다 이렇게 하고 마음 놓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구자영 차장님께서는 이번 재보궐선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국 혁신당이 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이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안착을 하고 차기 지방선거, 차기 대선까지 호남의 어떤 많은 표를 얻어올 수 있느냐 아니면 균열이 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의 경우는 일개 구청장이 아닙니다. 여권의 어떤 우세 지역이 야권으로 만약 넘어간다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 기반이 허물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청장 4명, 군수 4명이 뽑는 이 작은 선거지만 이 선거의 의미는 작지 않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 보고요. 여기서는 구자영 차장님을 제외한 세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로보캅 아시죠? 더 이상 이게 영화가 아닌 현실이 됐습니다. 총을 쏘던 범인에게 최루가스를 뿌리고 범인의 몸에 올라타서 직접 제압하기도 합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로봇이 호텔 방 안으로 최루가스를 분사합니다.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자 한 남성이 창문 밖으로 기어나와 바닥에 쓰러집니다. 로봇은 바로 남성의 몸에 올라타 제압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안전하게 진입할 때까지 붙잡아 둔 겁니다. 현지 시각 18일 미국 텍사스에서 가석방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을 로봇이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 총격전이 벌어지자 미국 경찰 특수기동대가 지역에 폭탄 처리반 로봇을 현장에 투입한 겁니다. 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30대 남성 용의자는 호텔 방에 숨어 총을 여러 발 쐈습니다. 그중 한 발은 경찰을 향해 겨누어지자 특수부대까지 출동했습니다. 저격수가 총격 한 발을 쏴 부상을 입혔지만 남성은 호텔 객실에 숨어 저항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로봇이 최루가스를 분사해 제압했습니다. 남성은 이를 막기 위해 로봇에 이불을 던지고 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17년 통제물질을 제조 공급한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4월 가석방됐지만 전자감시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아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지금부터는 이경민 변호사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정말 역대급 폭우가 전국을 핥히고 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경남 지역 피해가 컸는데 이 변호사님, 이게 거의 뭐 2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폭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기상청에서 이제 표현을 하기를 2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확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창원, 부산, 김해, 양산 이렇게 경남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제 9월에 1강수량으로는 신기록을 또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좀 피해가 있었는데 이 비로 인해 가지고 1,500명이 일단은 그 지역에서 이탈을 해서 좀 피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일단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고 어쨌든 이날 왔던 비의 양은 정말 기록적인 양이었다. 이게 태풍이 소멸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900명이 대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얼만큼 무서운 물벼락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 특히 부산에서는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싱크홀, 땅 꺼짐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규모가 너무 커요. 네, 이거 트럭이 빠질 정도의 굉장히 큰 그 싱크홀이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밑에 있는 집안이 굉장히 약화됐구나 이걸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 굉장히 큰 이 화물 트럭이 지금 저렇게 빠져 있을 만큼 이 트럭 2대가 지금 뒤엉켜서 빠진 모습입니다. 예. 굉장히 그 깊이도 크고 넓이도 크기 때문에 그 도로를 지나시는 많은 분들이 이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도로 관리 자체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폭우의 경우에는 한 짧은 시간에 이 300mm 가까운 엄청난 양이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이 300mm면 이 30cm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수도 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수조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을 만큼 굉장히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이런 뭐 싱크홀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뭐 원인 규명은 따로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발빠른 이 대처가 좀 필요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땅 꺼짐 사고를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 중에 가장 규모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침수된 차량 위에 고립된 한 남성의 사진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사진인데요. 흰색 승용차가 거의 물에 잠겼고 앞유리창에 남성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저기가 어느 지역이에요, 이 변호사님? 네, 저기 이제 경남 김해 지역인데 지금 저 모습을 김해 실시간 아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었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흙탕물이 지금 본닛의 거의 반 이상을 지금 채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남성의 차량은 아니었고 애초에 남성이 차량과 함께 떠내려 가다가 잘 주차된 지금 저 차량을 보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지금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구조가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 구조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의 친구분이 또 이제 후기를 남겼는데 어쨌든 당시에 119 구조대원이 와서 신속하게 이제 구조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차량의 어쨌든 주인에게 뭐 멋대로 올라가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면서 대신 그래서 친구가 살 수 있었다. 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겠다. 이렇게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자연재해 혹은 어떤 뭐랄까 불의의 사고 이런 부분들을 당했을 때 피해 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여러 차례 여쭤보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저런 이제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뭐 이런 이제 국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 사고 처리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 자차가 이 자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보험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보험을 청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사가 또 구상권을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보험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안 된다면은 국가나 지자체를 통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태풍 플라산의 영향으로 이번에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다는 건데 구장차님 이제 비구름의 영향에서 좀 벗어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동해안의 경우에는 이게 그 기압골의 이 지형적인 영향으로 어느 정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태풍 영향권에서도 물러났고 이 강우량도 이제 더 이상 그 예고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서울의 하늘의 경우에는 뭐 청명한 이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을 만큼 날씨가 좀 달라졌는데요. 하루만 해도 엄청난 비가 내렸다가 또 다음 날 이렇게 맑게 개인 굉장히 기상 이변이 좀 너무 잦아졌다. 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아닌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남해안에는 아직은 좀 비가 올 예보도 있고요. 그리고 동해안이나 바닷가 쪽에는 너울성 파도도 좀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아직까지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기분 좋은 스포츠 소식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지난달에는 2골을 넣었는데 그러고 나서 4경기 침묵을 하고 있었거든요. 승리가 없었다가 이번 이제 경기에서 지금 두 번의 도움을 이제 했습니다. 네. 두 번의 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역전골과 그리고 이제 이 승리를 굳히는 3대1이 되는 그 도움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조금 뭔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 이제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이게 어쨌든 토트넘하고 아스널은 북런던 더비라고 해서 되게 이제 라이벌 관계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때 경기에서도 이제 지고 나니까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좀 평을 하기를 최악의 주장이다. 좀 리더십이 부재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비난이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래요.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좀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은데 이번 경기에서 2골을 넣고 2번의 도움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평점에 있어서도 좀 최고 수준에 이르는 평점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좀 마음 부담도 덜고 앞으로 더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민 변호사께서 축구 또 해박하시기 때문에 골을 넣지 않고 저렇게 최고 평점 받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렇죠. 최고 수준의 평점은 사실은 보통 이제 골 아니면 도움을 많이 정말 기록을 했어요. 이 정도의 경우인데 사실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2번의 도움을 기록을 하기도 했지만 또 키패스를 7개나 창출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동료가 잘해줬으면 골까지도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활약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라서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이런 가치를 인정을 해줘서 이례적으로 최고 수준에 이른 평점을 매겼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푹푹 찌는 것 같았는데 날씨가 거짓말처럼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은 뉴스앤라이브 여러분 고맙습니다.